2022년 11월 늦가을이었어요. 잎이 붉게 물들고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던 그때 저희 가족은 드디어 이사를 했습니다. 결혼 18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집이라는 걸 갖게 된 날이었죠. 남편과 저는 40대 후반의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은 중견기업 사무직, 저는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수도권 외곽에서 전세살이를 해왔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진 매번 이사 갈 때마다 장모님 손을 빌려야 했습니다. 짐을 싸고 풀 때 아이를 봐주실 사람은 항상 장모님이셨죠. 전세는 늘 불안했어요. 보증금 올려달라는 말 들을 때마다 숨이 턱 막혔고 이번엔 어디로 가야 하나는 고민을 몇 번이나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기회가 왔어요. 기존에 살던 집 전세 보증금 1억 9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걸 종잣돈 삼아 4억짜리 신축 아파트를 계약하게 됐습니다. 전세살이 끝내자며 결심했을 때 솔직히 겁도 났어요. 남편이 그때 웃으며 말했죠. 더 이상 전세방에서 박스 싸고 풀 일은 없을 거야. 2억 1천만 원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요즘 금리가 오르긴 했지만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 판단했죠. 30년 원리금균 등 금리는 4.2%, 매달 103만 원씩 갚는 조건이었어요. 계산기 두드리고 엑셀표 만들고 서로 의견 맞추고 다시 엑셀표를 고치고 그렇게 몇 달을 고민하고 계획한 끝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입주 전날 남편은 이삿짐센터 기사님들에게 미리 전화를 걸어 도착 시간을 다시 확인했고 저는 거실에 깔 고급 매트와 침대 커버를 포장된 상태로 챙겨두었어요. 딸아이는 자기 방에 붙일 캐릭터 스티커를 고르며 들떠 있었고요. 그날 밤 세 식구가 짐이 가득 든 전세집 거실에 둘러앉아 피자 한 판을 시켜 먹었습니다. 전에는 종이컵에 나눠 마시던 콜라가 그날따라 유리컵에 따라 마시고 싶더라고요. 작은 변화지만 그게 뭔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짜 우리 집이 생긴 거야? 딸아이가 묻자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죠.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다음 날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이삿짐 차가 줄지어 서 있었고 관리사무소 앞은 서류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새로 이사 오는 사람들의 얼굴엔 기대와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집은 8층, 남향, 25평형. 남편은 세탁기 설치, 기사님을 맞이하러 잠깐 나갔고 딸아이는 자기 방 벽지를 만지며 내 방 냄새나 하고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야 우리도 안정된 삶을 시작하는구나. 부엌 선반 위에 식기건조대를 올려두고 욕실엔 세수건을 걸었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처음으로 산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죠. 이 집엔 모든 게 새로웠고 우린 그 새로움이 주는 희망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이 집을 마련하고 나서 저희는 주변에서도 꽤나 부러움을 샀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새 아파트면 진짜 좋겠다. 너네 드디어 자리 잡았네라며 축하를 건넸고 친척들은 명절 때마다 이제 이사 안 다녀도 되겠네라고 말했죠. 사실 그 말들이 듣고 싶었던 말들이었습니다. 저희는 무언가를 해낸 것 같았고 늦게나마 결실을 맺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사 온 지 3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딸아이가 거실 한쪽 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엄마, 벽에 뭐 묻었어? 처음엔 손자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벽지 안쪽에서 얼룩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습기처럼 보였고 손으로 눌러보니 벽이 눅눅했어요. 그날 저녁 거실 천장에서 뚝 소리가 났고 딱 한 방울이지만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신축 아파트, 입주한 지 이제 겨우 3주. 설마 하자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설마가 앞으로 인연을 끌고 갈 지옥의 시작이라는 걸요. 처음 물방울이 떨어졌을 때 저희는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남편이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말했어요. 이거 진짜 물 맞지? 손가락으로 바닥에 떨어진 방울을 찍어보니 축축한 흔적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어디선가 스며든 게 아니라 정확히 천장 쪽 석고 라인과 조명 사이에서 물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남편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바로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자.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하기 전에 관리사무소에 하자 접수 전화를 했습니다. 천장에서 누수가 생겼는데요.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했지만
속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직원은 평범한 말투로 말했어요. 접수됐습니다. 확인 후 조치 안내드릴게요. 접수 번호를 알려주고 사진을 찍어두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사다리를 꺼내 천장 조명 커버를 열어보았어요. 조심스럽게 위쪽을 비춰보니 전선 주변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전기까지 젖었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아무 말 없이 휴대폰으로 천장을 여러 각도에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단톡방에 공유했어요. 입주민 단톡방이었죠. 그 채팅방엔 200명이 넘는 입주민들이 있었고 그날 처음으로 저희도 글을 올렸습니다. 8동입니다. 거실 천장에서 물 떨어졌어요. 혹시 비슷한 사례 있으신가요? 몇 분 지나지 않아 답글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집도 천장 얼룩 있어요. 10동인데 베란다에서 물 새요. 결로인지 누수인지 모르겠는데 창문 틀에서 곰팡이 핀 집도 있어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집만 문제가 아니란 걸요. 입주 3주 만에 이 아파트 곳곳에서 하자가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벽을 몇 번이나 다시 보고 욕실 타일을 살펴보다가 아이 방에도 혹시나 싶어 들어갔어요. 딸아이는 숙제를 마치고 방바닥에 엎드려 만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벽지는 예쁜 라벤더색으로 골랐는데 가구를 세운 반대편 구석 쪽 벽 아래가 색이 탁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살짝 만져보니 딱 그 자리만 벽지가 벗겨질 듯 들떠 있었어요. 엄마, 그거 아까 내가 닦아봤는데도 그래. 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왜 닦았어? 곰팡이 같은 냄새가 나서 물티슈로 닦았는데도 안 없어져. 저는 즉시 남편을 불렀습니다. 둘이서 가구를 밀고 벽면 전체를 다시 확인했어요. 결로, 곰팡이, 누수. 정확하진 않았지만 분명한 건 이건 새 아파트에서 있어선 안 될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다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자 접수는 됐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확인 오시나요? 그쪽에선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접수가 많아서 순차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일정 잡히면 연락드릴게요. 그럼 얼마나 걸리나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대답은 분명하지 않았고 남편은 전화를 끊은 뒤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메고 출근했습니다. 저도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엔 누수, 곰팡이, 벽지, 사진, 소송, 온갖 단어들이 섞여 떠다녔어요. 오후쯤 단톡방에 누군가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일단 시간 끌고 있습니다. 따로 소비자센터에 신고하셔야 해요. 하자 접수 2달째인데 아직도 방문 안 왔어요. 공용부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네요. 개인 하자는 각자 처리하랍니다. 각자 집에 하자를 겪은 사람들의 분노가 채팅창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 몇 사람은 공동소송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참여해야 하나? 남편이 그날 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아직 그 정도까지는. 저는 그땐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 불안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 하자보수 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쯤 방문 드리려고 합니다. 남편은 반차를 냈고 저도 시간 맞춰 집에 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 10시에 오기로 했던 하자보수 업체는 연락 한 통 없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반차까지 냈고 저도 출근 시간을 조정해서 집에 있었는데 말이죠. 처음엔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단톡방에서 봤던 말들이 전부 현실이란 걸 깨달았어요. 하자보수 그냥 안 옵니다. 오더라도 대충 보고 가요. 고치지도 않아요. 스티커만 붙이고 다음에 다시 올게요 이럽니다. 진짜 그랬어요. 며칠 뒤 우리가 직접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항의하자 그제야 하자보수 기사 한 명이 왔습니다. 이건 결로라 어쩔 수 없어요. 하자 아닙니다. 요즘 새 아파트는 다 이래요. 환기를 자주 해주세요. 그는 벽에 노란 스티커를 몇 개 붙이더니 사진 몇 장을 대충 찍고 그냥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거의 매일 새로운 하자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벽은 얼룩이 점점 커졌고 욕실 타일 사이 실리콘은 벌어졌습니다. 욕조 아래쪽에선 물이 새는지 청소할 때마다 이상한 냄새가 올라왔고요. 방음도 심각했습니다.
윗집에서 아이가 걷는 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들렸어요. 심지어 옆집 TV 소리까지 희미하게 전해졌습니다. 처음엔 예민해서 그런가 했지만 딸아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옆집 아저씨 웃는 소리 매일 들어요. 중학생이 된 아이는 점점 자기 방에 있는 걸 불편해했어요. 곰팡이 냄새 때문이기도 했고 가끔 창문 쪽에서 이상한 찌익 소리도 들렸거든요. 남편은 벽지를 들춰보다가 단열재가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은 걸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사람이 살라고 지은 집이 아니야. 그 말은 너무 과장처럼 들리지만 그 순간 저도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벽을 보고 하루를 시작했고 매일 밤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잠들었어요. 퇴근한 남편은 집에 오면 아무 말 없이 벽만 바라보다 소파에 앉아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말을 걸어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렇게 점점 서로에게도 말을 줄이게 됐습니다. 하자 얘기를 하면 서로 불안해지고 해결 방법이 없으니 괜히 다툼이 생겼습니다. 저는 퇴근 후 엄마 집에 들러 딸아이를 데려오면서 조금이라도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친정어머니는 아이를 저녁까지 챙겨주시고 이따금 반찬도 챙겨주셨습니다. 이 집 들어올 때는 참 좋아 보였는데 말이야. 엄마의 그 말에 저는 괜히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중학교에 올라간 아이는 이제 저녁까지 학원을 다녀오니 친정엄마의 손을 덜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마음은 같았고 그동안 도와주신 보답의 의미로 지금도 매달 조금씩 용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부부는 집에서 웃는 일이 없어졌어요. 저도 남편도 딸도 서로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이 집 팔 수 있을까? 남편이 불쑥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축이지만 하자투성이인 집, 입주민 단톡방엔 매일 불만과 분노가 올라오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를 받는다는 글까지 올렸습니다. 소송 준비 중입니다. 참여 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이런 메시지도 보였고 점점 더 많은 입주민들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참여해야 하는 걸까? 이제 그 말이 남편이 아닌 제가 먼저 꺼내게 되었어요. 아파트는 새 건물이었지만 우리 삶은 점점 망가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자보수는 말 그대로 말만 하자보수였습니다. 접수는 잘 받습니다. 응대도 나름 친절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입니다. 저희 집 하자 접수 번호는 벌써 5번째였어요. 거실 천장 누수, 아이 방 벽지 들뜸, 욕실 타일 틈, 창틀 결로, 외벽 균열까지 접수할 때마다 저희는 사진을 찍어 제출하고 증상 발생 시점과 위치를 정확히 정리해 A4 한 장에 빼곡하게 적어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같았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하자보수 업체와 일정 조율 중입니다. 순차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자보수 기사님이 온 날도 있었지만 그들은 철저히 겉핥기만 하고 돌아갔어요. 결론이에요. 겨울철에 많이 생기는 현상이에요. 이건 구조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건조기 자주 돌리세요. 곰팡이 안 생겨요. 환기를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벽지 속에서 물이 올라오는데 결로라서 환기하라는 말이 답이었습니다. 지금 이 정도는 하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하자가 아니라면 왜 입주민 절반이 이런 문제 겪고 있습니까? 그러자 기사는 말없이 스티커만 붙이고 나갔습니다. 보수 예정이라는 글씨가 찍힌 노란색 스티커. 그 노란색 스티커는 집 곳곳을 점령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벽에 2개, 딸아이 방 구석에 1개, 욕실 타일 바닥에 1개, 주방 싱크대 하부장 안쪽에도 하나. 스티커만 계속 붙고 하자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스티커는 점점 오래되어 색이 바래갔고 어느 날은 그냥 떨어져서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집 맞아? 남편은 벽을 보다가 혼잣말을 했고 저는 그 말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은 점점 살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버텨야만 하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도 말수가 줄었습니다. 이전엔 학원에서 있었던 일, 친구 이야기,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이야기까지 쉴 새 없이 얘기하던 아이였는데 요즘엔 3마디로 하루를 끝내곤 했습니다. 그날 밤 딸아이 방에 갔더니 창문 위 틈새에 곰팡이가 다시 피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닦았던 자리인데 검은 얼룩이 다시 번졌더라고요. 엄마, 그거 그냥 포스트잇으로 가릴까?
그 말에 저는 웃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마른 수건을 들고 조심스럽게 곰팡이를 닦아냈어요. 창문을 열자 찬바람이 밀려 들어왔고 딸아이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었습니다. 이 집 언제쯤 따뜻해질까? 겨울이 다가오면서 집 안은 점점 더 싸늘해졌습니다. 단지 기온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이 집 자체가, 이 공간 전체가 차갑고 축축하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벽에 스티커는 그대로 붙어 있고 곰팡이는 닦아도 다시 올라오고 누수 자국은 점점 번졌습니다. 한 번은 퇴근 후에 거실 불을 켰는데 조명 바로 옆 천장에서 띡 하는 소리와 함께 또 물방울이 맺혀 있더라고요. 또 시작이네. 그날은 정말 지쳤습니다. 하자보수팀도 오지 않고 관리사무소는 말만 반복하고 아이 방은 여전히 습기 냄새가 났어요.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이 집에 대한 애착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는 현관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설렘이 있었어요. 새 바닥재의 향, 깨끗한 싱크대, 하얗고 반짝이던 벽지. 하지만 지금은 현관문을 열면 먼저 보이는 건 얼룩진 벽, 스티커, 그리고 그 뒤에 앉아있는 지친 남편의 뒷모습뿐이었습니다. 딸아이는 가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우리 전에 살던 전셋집이 더 좋았던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마음속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삼키곤 했어요. 아이 앞에서는 이 집에 대해 불평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했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다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웃지 않는다는 걸, 항상 무언가를 참고 있다는 걸. 그런 어느 날 입주민 단톡방에서 새로운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공동 하자 대응 회의가 열립니다. 참석 가능하신 분은 회의실로 모여주세요. 남편은 처음엔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가봐야 똑같은 얘기만 반복이잖아. 하지만 저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퇴근 후 혼자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20명 남짓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표정이 어두웠고 처음 보는 이웃들이지만 왠지 서로의 얼굴에 익숙한 피로감이 보였어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도 욕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4번이나 접수했는데 아무 조치도 없었어요. 다른 분이 말했어요. 우리 애는 곰팡이 알레르기 있어서 병원 다닙니다. 지금 이게 주거 공간입니까? 또 다른 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입주한 지 4개월 됐는데 하루도 편히 잔 날이 없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저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입을 떼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아이 방에 곰팡이 피고 거실은 또 누수 시작됐어요. 회의가 길어졌고 결국 몇몇 입주민이 자발적으로 공동소송추진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건설사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하자 보수 지연에 대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였어요.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대로 두면 절대 안 고쳐줍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도 소송 준비에 참여하자. 남편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히 시간만 뺏기고 스트레스만 더 받을지도 몰라. 지금도 스트레스 받잖아. 하루하루 더 망가지고 있어. 그 말에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고 잠시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 같이 하자.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동소송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건 12월의 첫 주였습니다. 눈이 내리기 직전 바람이 점점 매서워지던 그 계절에 저희 부부도 한 장의 서류에 이름과 사인을 남겼습니다. 그 서류 한 장이 마치 마음을 담보로 내어주는 것 같았어요. 이 집에 기대했던 모든 애정과 믿음을 떼어내고 이제는 투쟁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선언이었으니까요. 단지 전체에서 약 100세대가 참여했고 공동대응위원회는 변호사 선임을 마치고 정식으로 하자보수 지연과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차피 몇 년은 걸릴 겁니다. 지치지 마시고 버텨야 해요. 그날 회의실에서 위원장이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일상은 버틴다는 표현조차 민망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누수는 어느새 확장됐습니다. 거실 벽 위쪽, 천장 몰딩을 따라 물자국이 번졌고 새로 도배한 아이 방 벽지 역시 한 달도 못 돼서 다시 들떠버렸습니다. 스티커는 여전히 그대로 붙어 있었고 하자보수팀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아예 집주인이 소송 중이라 처리 보류라는 말만 남기고 손을 떼버린 거죠. 고소했으면 알아서 고쳐야죠. 관리사무소 직원이 그렇게 말하던 날 남편은 복도에서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건 진짜 너무하잖아.
그날 집에 돌아와 우린 말없이 마주 앉아 이 집에 들어오기 전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래도 새 아파트니까 처음부터 우리 손으로 꾸미면 좋지 않을까? 딸아이 방은 밝은 톤으로 하고 거실엔 커튼 대신 블라인드 달자. 그땐 정말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전세로 살던 집에선 할 수 없었던 우리만의 공간을 만든다는 기대감. 하지만 지금은 그 블라인드 사이로 새벽마다 찬바람이 스며듭니다. 창문 프레임이 들뜬 틈 사이로요. 딸아이는 이제 자기 방에 있는 걸 꺼립니다. 학원 마치고 돌아와도 식탁 옆에서 숙제를 하고 가끔은 거실에서 잠이 들어버립니다. 아이 앞에선 웃으려고 해도 표정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요. 남편은 퇴근 후에도 이젠 거실에 앉지 않습니다. 방 안에서 조용히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다가 한숨을 길게 쉬고 그대로 등을 돌리고 누워버립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족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 걸까? 새 아파트라는 이름 아래 우린 작은 감옥처럼 하자와 무관심과 무책임 속에 갇혀버린 듯합니다. 소송은 서류상으로는 시작됐지만 현장은 그대로였습니다. 아이도 학교에 가야 했고 우린 출근해야 했고 밥도 먹고 빨래도 하고 세입자도 아닌 집주인이 되어 전기요금, 관리비, 분양대출이자까지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갔습니다. 세후로 남편은 350만 원, 저는 27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합쳐서 620만 원. 그중 100만 원은 지금도 친정 어머니께 드립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아이를 돌봐주신 데 대한 감사로 꾸준히 들여온 돈이지만 이젠 중학생이 된 아이가 학원에서 저녁까지 보내고 오니 최근에는 조금씩 조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담대 이자가 빠져나가고 관리비와 공과금이 나가고 아이 학원비와 식비, 교통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남는 건 오히려 벽지 위로 스며든 곰팡이 냄새, 아이 방의 눅눅한 공기, 그리고 말수가 줄어든 우리 가족뿐이었죠. 하자보수는 여전히 진행되지 않았고 아파트 내 소송은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이 집에서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하자보수 작업이 진행되는 것은 단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십 번이나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해결될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 어떤 해결책도 이 집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집 안에서는 아무도 웃지 않게 되었고 아이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으로 직행하곤 했습니다. 엄마, 난 방에서 공부할게. 여기 있으면 숨쉬기 힘들어. 아이의 그 말에 내가 이 집을 선택한 게 맞았을까? 그 생각을 뼛속까지 느꼈습니다. 이 집이 아이의 방이 되어야 했는데 오히려 그곳이 아이를 숨막히게 하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더 이상 이 집에서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면 소파에 앉기보다는 혼자 방으로 가서 책을 읽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그에게 집은 쉼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잠만 자는 곳이 되어버린 거였죠. 입주민 단톡방은 여전히 활발히 운영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에 올라오는 글들은 점점 더 불만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하자보수 업체와 법적으로 싸우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며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알리곤 했죠. 소송을 진행 중인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하자보수팀은 결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단톡방에 글이 올라왔어요. 소송 관련 변호사 변경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는 계속 미루고 이젠 입주민도 심리적으로 지친 상태입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해결이 안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느꼈습니다. 저는 이 집이 우리에게 주는 불안감에 대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꿈을 깨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때 이 집을 살 때 정말로 행복할 줄 알았고 이제는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린 거죠. 여전히 남아있는 대출금은 매달 갚아야 하고 아이 방은 습기와 곰팡이가 계속해서 자꾸 나타납니다. 남편도 저도 아이도 이 집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른들이 말이 없으면 아이도 따라 조용해지는 거 생각보다 금방 오더라고요. 딸아이가 중학교에서 가족 그림을 그리는 과제가 있었던 날이었어요. 그림을 가져온 아이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숙제야. 그림 속엔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세 사람이 있었고 그 뒤 벽엔 얼룩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창문 옆엔 보수 예정이라고 쓰인 노란 포스트잇 같은 게 붙어 있었죠. 이건 뭐야? 제가 물었을 때 딸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우리 집이 이렇잖아.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우리가 감추려던 이 현실을 아이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남편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우리 이렇게까지 될 줄 알았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림을 보다가 한참 후에야 입을 뗐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왜 이렇게까지 무너진 건지. 하자는 단지 물이 새고 벽지가 들뜨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 삶을 잠식해 들어오는 작은 금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깊어지는 균열이었어요. 저희는 그저 평범한 일상을 바랐습니다. 아이와 웃으며 대화하고 따뜻한 방에서 잠들고 주말엔 셋이 나란히 앉아 TV 보는 것. 그 흔한 풍경을 누릴 수 없다는 게 이렇게까지 우리를 아프게 만들 줄 몰랐어요. 단지 편안한 집에서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고 계절은 봄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풀려서 그런지 창문을 열어두는 집들이 많아졌고 아이들도 놀이터에서 자주 보이기 시작했지요. 벽지의 얼룩은 더 진해졌고 천장에 번지는 습기는 어느새 거실 전체로 퍼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자 보수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고 변호사에게서도 지금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단지 내 커뮤니티에서는 이상한 말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이 동네 매물도 안 나간대요. 하자 기사 뜨고 나서 집값 내려갔대. 집 팔고 나가려던 사람도 그냥 포기했대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얼른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시세를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매수 문의가 거의 없어요. 하자 문제로 검색에 많이 떠서 좀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가격도 작년보다 5천만 원은 빠졌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통장을 봤습니다. 그 집을 사기 위해 들였던 돈들. 되돌려받은 전세금 1억 9천. 거기에 대출, 중도금, 옵션 비용까지. 꼼꼼히 계산해보면 지금 이 집의 시세는 처음 샀을 때보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혼자 울었습니다. 열심히 벌고 절약하고 모아서 겨우 산 집인데 그 집이 지금은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공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남편은 요즘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출근 준비도 조용히 하고 퇴근 후에도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고 딸아이가 다가가도 그냥 웃기만 합니다. 그런 남편에게 우리 집값 떨어졌대. 그 말을 참아 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어깨가 더 무너질까봐 조용히 견디기로 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집을 팔고 다시 전세로 돌아가면 어떨까? 대출을 갚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마음은 편하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집값은 떨어졌고 소송은 진행 중이었고 저희 가족은 그 안에서 매일을 버텨야 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이 집에서 누수만 안 생겨도 좋겠다는 마음뿐입니다. 그럴 여유도 의욕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괜히 누구한테 얘기 꺼냈다가 불필요한 걱정만 안겨줄까봐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저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에게도 친구에게도 직장 동료에게도요. 하자 문제로 법적 소송 중이라는 것도 집값이 떨어졌다는 것도 매달 빠듯한 생활비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괜히 나만 약해 보일 것 같고 쓸데없는 조언만 듣게 될 것 같고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새 아파트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만 돌아올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냥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만 이런 걸까? 다른 집들도 이렇게 힘들까? 다들 숨기고 있을 뿐 아닐까? 회사에서는 늘 웃는 얼굴로 인사하지만 점심시간에 남들 대화 속에서 집 얘기를 듣곤 합니다. 우리 집은 시세가 1억 올랐대요. 그런 말을 들으면 괜히 속이 쓰립니다. 내가 집 잘못 샀나? 내가 무리했나?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자꾸 자책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작은 것도 위안이 됩니다. 밤에 누수 소리 안 들리면 감사하고 관리비 고지서가 예상보다 적게 나오면 기쁘고 조금만 더 버티자며 제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자도 소송도 대출도 언젠가는 끝이 나겠죠. 하지만 그게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웃는 척하며 버팁니다.
요즘은 자려고 누워도 머릿속이 너무 복잡합니다. 이번 달 관리비는 얼마나 나올까? 곰팡이 제거 또 해야 하나? 변호사님한테 보낸 자료 누락된 건 없나?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자정이 훌쩍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듭니다. 그런 날에는 다음 날 아침이 너무 버겁습니다. 출근 준비도 힘겹고 딸아이를 깨우는 목소리에도 기운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또 그 집의 얼룩진 벽을 보면 하루가 통째로 헛헛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작게 혼잣말을 합니다. 이 집에서 언젠가는 벗어날 수 있겠지. 지금은 그냥 버티는 거야. 한 번은 회사에서 친한 동료가 아파트 이사 가려고요 라며 웃으며 말하더군요. 그때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겠다. 저도 이사 가고 싶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디로도 갈 수 없는데 그 순간 혼자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 이 상황에, 그리고 이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요. 소송은 길어지고 하자는 반복되고 생활은 빠듯하고 마음은 지쳐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이 언젠가는 끝날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아이도 크고 있고 저희 부부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정말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집, 내 집이라는 공간을 한 번쯤은 누려보고 싶습니다. 밤마다 혼잣말처럼 떠오르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때 그냥 전세로 남았더라면 어땠을까? 이 집을 사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아프진 않았을까? 생각해보면 그 선택은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전세금 1억 9천만 원을 돌려받고 청약에 당첨됐다는 말에 가슴이 뛰고 이 기회 놓치면 다시는 못 살아는 생각에 정신없이 계약서를 쓸어 갔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서명 하나가 앞으로의 몇 년을 이렇게 만들 줄은요. 하자가 생기고 소송이 시작되고 집값이 떨어지고 매일이 피로해졌을 때조차 가장 힘들었던 건 어디에도 말할 곳이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본사는 공식 절차만 따르라.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그 누구도 저희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조용히 참는 입주민이었고 입 막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 가지는 확실히 배웠습니다. 집은 단순히 벽과 천장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 집은 사람의 마음이 숨을 쉴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 저는 지금 그 사실을 절절하게 느끼고 살아갑니다. 저는 아직 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은은하게 나는 안방에서 밤마다 소송 자료를 정리하고 다음 달 이자 납부 일정을 메모합니다. 그리고 매일 조용히 기도합니다. 내년에는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